제발, 제발 저 좀 숨겨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비단 옷이 갈기갈기 찢긴 양반댁 아가씨가 냄새 나는 백정의 오두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백정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고귀한 아가씨. 관군들의 횃불이 코앞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백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장 천한 사내와 가장 귀한 여인의 목숨을 건 처절한 동행,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항상 완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만득이라는 사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는 백정으로 평생을 살아왔지요. 그의 손에는 늘 짐승의 피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옷자락은 고기 기름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람 대접하기는커녕 재수 없다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그런 세상의 시선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내놓을 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만득은 마당에 앉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스스, 스스.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소리만이 마당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리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쫓기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득의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낡은 사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인이 마당으로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만득은 깜짝 놀라 쥐고 있던 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백정의 집에는 무슨 일이냐? 만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가쁜 숨만 내쉬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의 차림새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긴 했으나 분명 고귀한 양반과 교수들이 입는 화려한 비단 옷이었지요. 하지만 그 비단 옷은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 있었고 치마 끝단은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만득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나를 좀 숨겨주게. 만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양반과 말을 섞어본 적 없는 그에게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도움을 청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만득은 짐짓 냉정하게 여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이곳은 짐승의 피가 낭자한 더러운 곳입니다. 아씨께서 오실 곳이 아니니 어서 가십시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만득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관군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네. 차라리 여기서 죽을지언정 나갈 수는 없네. 그 순간 멀리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넘실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분명 이 근처로 숨어들었다. 관군들의 거친 고함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자 여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만득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역모에 휘말린 양반을 도와줬다가 제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인의 절박한 눈망울을 본 순간 만득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며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만득은 여인을 일으켜 집 뒤편에 있는 낡은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도축한 짐승의 가죽을 말리고 내장을 보관하던 곳이라 냄새가 아주 고약했지요. 여기 냄새가 독하니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소가죽 아래에 들어가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만득은 커다란 소가죽을 겹쳐 여인의 몸을 완전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마당으로 나와 숫돌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리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 대여섯 명이 사나운 기세로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봐라, 백정놈아. 여기 웬 계집 하나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만득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칼만 갈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고기를 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관군 중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헛간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득이 갈고 있던 칼을 들어 숫돌 위를 강하게 내리치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된 소 내장이 썩고 있어서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나으리의 귀한 옷에 썩은 피라도 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관군은 헛간 입구에서 풍겨오는 역한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틀어쥐었습니다. 에이, 정말 고약한 냄새로구나. 이런 더러운 구석에 숨었을 리가 없지. 다른 곳으로 가보자. 관군들이 투덜거리며 마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만득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가죽을 들치고 나온 여인의 눈에는 두려움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르던 그날 밤의 기억은 설화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판서택 저택은 순식간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지요. 역적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잡아들여라.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관군들의 살기 어린 함성에 집안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설화의 아버지 이판서 대감은 피 묻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급히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떨리는 필체로 방금 써 내려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설화야,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지금 우리 가문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멸문의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설화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깊이 감춰두었던 서찰을 꺼내 설화의 비단치마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소녀 아버님을 두고는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설화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법이다. 이 서찰이 유일한 희망이지. 아버지는 설화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당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길로 곧장 옆 고을 버들 주막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매일 저녁 구석진 자리에 앉아 다 깨진 사발로 술을 마시는 사내가 있을 것이다. 겉모습은 초라한 주정뱅이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분은 전하의 명을 받들어 비리를 조사 중인 암행어사 박문수 대감이시다. 그분께 이 서찰을 전하며 내가 보냈다고 말하면 반드시 너를 돕고 진실을 밝혀줄 것이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재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서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아버지는 설화를 뒷문으로 밀쳐내고는 홀로 칼을 빼 들어 관군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설화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뒤편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는 설화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겨우 집을 빠져나왔지만 고을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는 이미 횃불을 든
관군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을 찾아라. 이 판서의 여식이다. 관군들의 눈발은 독수리처럼 매서웠고 마을 입구마다 설치된 검문소는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었지요. 설화는 산속 가시덤불에 긁히고 넘어지며 필사적으로 산길을 기어갔습니다. 곱디고 왔던 비단 치마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그녀의 뒤를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아버님의 희망도 우리 가문의 진실도 영영 묻히고 말 것이다.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삼엄한 검문을 뚫고 이웃 고을까지 가기에는 기력이 이미 바닥난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녀는 가장 사람이 찾지 않을 곳, 양반의 발길이 절대 닿지 않을 곳을 향해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다른 곳이 바로 마을 끝자락의 백정 만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관군들이 떠나간 뒤에도 만득의 집 마당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만득은 혹시라도 멀리 갔던 병사들이 다시 돌아올까 싶어 사리문 틈으로 밖을 오랫동안 살폈지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집 뒤편 헛간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가죽 더미를 들추자 그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설화가 파르르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가득 서려 있었고 하얗게 질린 입술은 마구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갔습니다. 방 안으로 드시지요. 만득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화는 만득의 부축을 받아 겨우 방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백정의 집답게 낡고 초라했으며 벽면에는 말린 고기와 가죽들이 걸려 있어 쾌쾌한 냄새가 났지요. 하지만 설화에게는 이 좁고 누추한 방이 궁궐보다 더 아늑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 앉자마자 치마 안쪽을 더듬어 아버지가 주신 서찰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서찰은 구겨지긴 했으나 찢어지거나 젖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설화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품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아버지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요. 만득은 그런 설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낡은 대접에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습니다. 목이라도 축이십시오. 아씨 같은 분이 이런 곳에 계시는 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설화는 만득이 건넨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천하에 천대받는 백정이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깊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저승 사람이 되었을 것이네. 설화의 말에 만득은 무심한 척 고개를 돌리며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씨,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 쫓기시는 것입니까? 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억울한 사정과 서찰의 존재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 박문수의 함자만은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요. 그것은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마지막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밖에서는 거친 바람 소리가 창호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 설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찰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삼엄한 검문을 뚫고 이웃 고을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화의 몸은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와 극심한 피로로 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요. 만득은 그런 설화의 상태를 눈치채고는 구석에서 낡은 이불 하나를 꺼내 펼쳐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눈을 좀 붙이십시오. 제가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킬 테니 걱정 마십시오. 만득은 문 밖으로 나가 툇마루에 앉아 다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칼소리는 설화에게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설화는 서차를 품에 넣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버지는 서차를 전해야 한다며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지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백정의 집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반드시 이 서차를 박문수 대감에게 전하겠노라고 말이지요. 어느덧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에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곧 들이닥칠 관군들의 그림자처럼 두렵게만 느껴졌지요. 마당에서 밤새 칼을 갈며 보초를 서던 만득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해져서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한 옷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배어 거뭇거뭇해진 만득이 평소에 입던 무명옷이었습니다. 아씨, 날이 밝으면 마을 입구의 검문이 어제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만득은 옷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그 비단 옷을 입고는 마을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옷으로 갈아입으셔야겠습니다. 설화는 만득이 내민 옷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비단만을 몸에 걸치고 살아온 그녀에게 백정의 땀과 짐승의 피 비린내가 배어있는 옷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설화는 곧 가슴 속에 품은 서차를 떠올렸습니다.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는 신분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알겠네. 내 잠시 옷을 갈아입을 테니 밖에서 기다려주게. 만득이 방을 나가자 설화는 찢겨진 비단 치마를 벗어 던지고 거친 무명옷을 몸에 걸쳤습니다. 피부가 쓸려 아프고 옷에서 나는 냄새에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온매무새를 다듬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차를 무명옷 안쪽 깊숙한 곳에 단단히 묶어 고정했습니다. 잠시 후 설화가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서 기다리던 만득은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누더기를 걸쳤으나 설화의 고귀한 기품까지는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떻느냐? 이만하면 백정의 딸이라 속여도 믿겠느냐? 설화가 애써 쓴 웃음을 지으며 묻자 만득은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아씨를 양반대 교수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고운 손만은 조심하셔야겠지요. 그래서 만득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의 그을음과 흙을 한 움큼 쥐어왔습니다. 그는 설화의 옷같이 하얀 손과 얼굴에 거뭇거뭇하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흙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몸을 떨었지만 만득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지요. 아씨, 이 옷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옷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갑옷보다 아씨를 잘 지켜줄 것이죠. 만득의 따뜻한 위로에 설화의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양반과 백정이라는 높은 벽이 이 낡은 누더기 옷 한 벌을 통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마을 어귀에서 다시금 말 울음소리와 관군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의 여식을 찾는 자에게는 큰 상금이 내릴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의 수색은 이제 만득의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천한 백정의 여식이 되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나라를 흔들 진실이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지요.
관군들의 거친 발소리가 담장 바로 너머에서 멈췄을 때 만득의 집 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화는 다시 방 안구석에서 제 몸보다 큰 소가죽 아래에 몸을 숨기고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참기 위해 제 손등을 꽉 깨물었지요. 만득은 툇마루에 앉아 짐짓태연한 척 칼을 숫돌에 문질렀지만 그의 온 신경은 사리문 밖의 동태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봐라, 이 백정놈의 집은 아까 뒤졌지 않았느냐? 냄새만 고약하니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자. 다행히 관군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설화가 소가죽을 들치고 나오자 만득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잠시 비켜갔을 뿐 마을 전체에 내려진 삼엄한 검문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꼼짝없이 이 좁고 비린내 나는 집 안에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지요. 만득은 다시 숫돌 앞에 앉아 무겁게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칼 가는 소리는 만득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평생 짐승의 숨통을 끊어 고기를 발라내며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언제나 죽음의 냄새를 풍겼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고기 써는 기계처럼 대했지요. 하지만 지금 방 안에는 자신이 평생 우러러보지도 못할 고귀한 신분의 아씨가 누더기를 걸친 채 숨어 있습니다. 만득은 칼날에 비친 자신의 투박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평생 죽이는 일만 하고 살았는데 과연 이 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오래전 매 맞던 어린 자신을 구해주었던 소녀의 따뜻한 눈빛이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소녀라는 사실은 만득이만 알고 있었지요. 비록 설화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만득에게 그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었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득은 더욱 정성스럽게 칼을 갈았습니다. 지금 갈고 있는 칼은 내일 장터에 팔 고기를 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집을 나서서 암행어사 대감에게 가야 할 아씨의 앞길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을 베어버리기 위한 결의의 증표였지요. 설화는 문틈으로 비치는 만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백정사내였지만 그 어깨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그 어떤 장수보다 든든하게 다가왔습니다. 만득이라 하였느냐? 자네는 왜 나를 이토록 지극히 보살펴주는 것인가? 설화의 나직한 물음에 만득은 칼 가는 소리를 멈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람 목숨은 다 귀한 법이라 배웠습니다.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밖에서는 여전히 관군들의 횃불이 일렁거리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백정의 집 안에서 칼을 가는 사내와 서찰을 품은 여인의 운명은 조금씩 하나로 묶이고 있었습니다. 만득의 집 옆에는 칠성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남의 집 사정에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아주 신보가 고약한 인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성을 멀리했지만 만득은 이웃이라는 이유로 그가 가끔 던지는 무례한 말들을 묵묵히 참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칠성의 눈에 최근 만득의 행동이 무언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며 소금에 밥만 비벼 먹던 만득이 갑자기 장터에 나가 하얀 쌀과 귀한 달걀을 사들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고기를 손질하던 놈이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지 사리문을 꽉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칠성은 담벼락 아래에 몸을 숨기고 귀를 세웠습니다. 분명 저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 백정놈이 저리 유난을 떨 리가 없지. 칠성의 머릿속에는 어제 관군들이 뿌리고 간 방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역적의 딸을 잡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포상금을 내린다는 솔깃한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칠성은 만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의 집 안을 훔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득이 고기를 건네주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칠성은 살금살금 만득의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짐승 냄새가 진동하는 헛간 주변을 기웃거리며 무언가 단서가 없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헛간 구석 집단 사이에 살짝 삐져나온 붉은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것은 설화가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을 때 미처 다 태우지 못하고 남겨진 비단 치마의 귀퉁이였습니다. 칠성은 그 비단 조각을 손에 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귀한 집 아녀자들이나 입는 비단이 아닌가. 백정놈의 집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칠성의 눈에 탐욕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 밀고 했다가 아무도 없으면 자신이 경을 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방 안에서는 설화가 낮은 목소리로 기침을 참으며 서차를 만지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내 팔자를 고쳐줄 황금 덩어리가 저 안에 숨어 있었구나. 그는 당장이라도 관가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 포상금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이 되어 만득의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정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깊어질수록 설화와 만득의 목숨을 겨눈 칼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만득이 일을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 감도는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담장 주위를 살폈고 그곳에는 누군가 몰래 훔쳐본 듯한 어지러운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옆집 칠성이 놈의 비열한 눈빛이 여기까지 닿았음을 만득은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만득은 방 안으로 들어가 초조하게 서차를 만지고 있던 설화의 앞에 앉았습니다. 아씨,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이웃의 눈이 이미 이 집 문턱을 넘보고 있습니다. 만득의 무거운 목소리에 설화의 얼굴은 다시금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밖에는 여전히 관군들이 깔려 있을 텐데 말일세. 설화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만득은 마음속으로 깊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가녀린 여인을 혼자 내보내는 것은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만득은 설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씨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고을 지리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설화는 깜짝 놀라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목숨을 걸고 함께 길을 나서겠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네가 왜 나를 위해 이토록 험한 길을 가려 하는가? 자칫하면 자네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네. 설화의 물음에 만득은 잠시 침묵하다가 팻마루에 놓인 자신의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정으로 살며 사람 대접 못 받던 저를 아씨께서는 처음으로 사람처럼 봐주셨습니다. 그 은혜면 충분하지요. 만득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설화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그럼
내가 가야 할 곳을 말해주겠네. 설화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비밀을 드디어 만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옆 고을 버들 주막에 계신 박문수 대감을 찾아야 하네. 그분께 이 서찰을 전해야 우리 가문이 살 수 있지.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이름을 듣자 만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바로잡고 아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달이 구름에 숨는 틈을 타서 산길을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만득은 곧바로 장터에서 구해온 낡은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씨가 먹을 주먹밥 몇 덩이와 자신의 날카로운 고기 칼 한 자루가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만득은 알지 못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칠성이가 이 모든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성의 입가에는 상금을 독차지할 생각에 비열한 웃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관가로 달려가 밀고 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지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짧은 평온을 누렸습니다. 백정과 양반이라는 신분의 벽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두 사람의 뜨거운 동행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지요. 이제 곧 어둠이 내리면 그들은 목숨을 건 마지막 탈출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득은 칼자루를 다시 한번 꽉 쥐며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집을 떠나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으나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만득은 구석에서 낡은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며 길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화는 그런 만득의 뒷모습을 보다가 참아왔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만득아, 내 한 가지만 물어보자꾸나. 자네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위해 이토록 험한 길을 가려 하는 것이냐? 설화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같은 몰락한 집안의 여식이 무엇이라고 내 목숨까지 내놓으려 하느냐? 만득은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창밖에 시린 달빛을 응시했지요. 아씨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만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설화가 아주 어렸던 시절로 향했습니다. 당시 10살 남짓했던 어린 만득은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동네 양반 자제들에게 둘러싸여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짐승 피가 흐르는 놈은 맞아도 아프지 않다 하며 흙탕물에 처박힌 만득을 사정없이 짓밟았지요. 만득은 그저 숨을 죽인 채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운 지우산을 든 어린 소녀 하나가 나타나 아이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모질게 구느냐? 이 아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질하던 아이들을 쫓아버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만득에게 다가와 비단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제 종들을 시켜 만득을 직접 의원에게 데려가 치료까지 받게 해주었지요. 그때 아씨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만득은 천천히 설화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귀한 사람이니 다시는 고개 숙이지 말아라 고 하셨지요. 세상 모두가 저를 짐승이라 부를 때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은 아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설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물가물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만득의 이야기 위로 겹쳐지기 시작했지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그 작은 소년의 눈빛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튼튼한 사내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녕 너였단 말이냐? 설화의 물음에 만득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씨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제 영혼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갚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아씨,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이 칼을 든 이유는 오로지 아씨를 무사히 박문수 대감께 모시기 위함입니다. 설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칠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도 어색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세, 자네와 함께라면 저승길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네. 설화의 결연한 대답에 만득은 칼자루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리는 새벽. 두 사람은 드디어 사리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칠성이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만득의 집 담장 밑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야말로 일확천금의 기회였지요. 역적의 딸을 잡으면 평생 먹고 살 상금을 준다더니 내 팔자가 드디어 피는구나. 칠성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어둠을 틈타 관가로 내달렸습니다. 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금덩어리 생각뿐이었지요. 관가 정문에 도착한 칠성이는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나으리들, 역적의 여식을 찾았소. 백정 만득의 집에 숨어 있소. 그 소리에 잠자던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고 포교는 눈을 번뜩이며 칠성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이놈, 만약 거짓이라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사실이냐? 칠성이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비단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죠.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놈들이 오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만득의 집에서는 긴장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보찜을 다시 한번 고쳐 매고 설화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지요. 아씨, 이제 나설 시간입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저를 꼭 따라오십시오. 두 사람은 뒷마당 개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득과 설화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마을 어귀를 지나 뒷산 산길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서 걷던 만득은 수시로 걸음을 멈추고 사방의 기척을 살폈고 설화는 그의 옷자락을 꽉 쥔 채 뒤를 따랐지요.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관군들의 감시가 소홀한 숲길이 나올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요했던 마을 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한꺼번에 타오르며 요란한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저기 도망치는 그림자가 보인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만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씨, 들켰습니다. 제 손을 잡고 뛰십시오. 만득은 설화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가파른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는 횃불의 불빛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동자처럼 빠르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지나던 그때 그만 설화의 발끝이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설화가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그 바람에 신고 있던 집신마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만득이 급히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설화는 신음하며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찰나에 추격대 무리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으며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들 사이로 비죽이 고개를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옆집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 상황이 즐거운 듯 입가를 비틀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만득이 아니냐? 밤중에 아가씨 손을 잡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조소와 탐욕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백정놈이 양반댁 아가씨랑 야반도 주라니. 내 살다 이런 구경을 다 하는구나. 야, 만드가. 그 계집은 내가 감당할 물건이 아니야. 순순히 넘기고 포상금이나 나눠 갖자꾸나. 칠성이의 비아냥의 만득은 이를 악물며 설화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고기칼을 천천히 뽑아 들었지요. 칠성아, 내 놈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만득의 서늘한 목소리에 칠성이는 짐짓 놀란 척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 미친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먼. 관군 나으리들, 보십시오. 저 백정놈이 칼을 들고 대항하려 합니다. 포교를 앞세운 관군들이 창끝을 낮추며 두 사람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길목 한복판을 버티고 섰습니다. 아씨,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저놈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 저 바위 뒤쪽 길로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만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제가 이 길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씨가 사셔야 제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갚기 위한 백정 만득의 처절한 대치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앞만 보고 뛰어야 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설화는 그냥 갈 수 없다는 듯 만득의 옷소매를 꽉 잡았으나 만득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이가 낄낄거리며 다시금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저 백정놈 보게나. 지 주제도 모르고 끝까지 영웅 노릇을 하려 드네. 나으리들, 저놈이 시간을 벌려는 수작입니다. 어서 저 계집부터 잡으시지요. 칠성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교가 칼을 뽑아 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공격하라. 저 백정놈은 베어버리고 이 판서의 여식은 산채로 잡아라.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자 만득은 쥐고 있던 고기 칼을 허공으로 크게 휘둘렀습니다. 오너라. 내 오늘 너희 놈들의 비린 피로 이 산을 적셔줄 것이니. 만득은 멧돼지처럼 무섭게 돌진하며 가장 앞에 서 있던 관군의 창대를 칼로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병사의 가슴을 어깨로 들이받아 길을 터버렸지요. 아씨, 지금입니다. 어서 뛰십시오. 만득의 포효에 설화는 눈물을 머금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넘어지면서 삐끗한 발목에 통증이 뼈를 깎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숲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지요. 몇몇 관군이 설화의 뒤를 쫓으려 하자 만득은 번개같이 몸을 돌려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느냐? 내 놈들의 상대는 바로 나다. 만득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관군들의 옷자락이 찢기고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기를 썰어온 감각으로 적들의 숨통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상대는 10명이 넘는 훈련받은 병사들이었고 만득의 몸에도 하나둘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옆구리를 스친 칼날에 옷이 붉게 물들었으나 만득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관군들을 유인해
깊은 골짜기 쪽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지요. 이 멍청한 놈들아. 나 하나도 못 잡으면서 누굴 잡겠다는 거냐. 만드기 스스로 미끼가 되어 소란을 피우자 관군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사이 설화는 만드기 일러준 대로 커다란 바위 뒤쪽의 오솔길로 무사히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숲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설화는 가슴 속에 품은 서찰의 온기를 느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만득의 고함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지요. 하지만 만득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기에 설화는 피 흐르는 발을 끌며 버들 주막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만득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씨가 무사히 박문수 대감을 만나 가문의 누명을 벗기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득의 거친 숨소리와 관군들의 욕설이 뒤섞여 산천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을 초월한 한 남자의 가장 숭고한 탈출극이자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이제 뒤편에서 들려오던 만득의 포효와 거친 칼부림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설화는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멈추는 순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만득의 희생이 한낱 물거품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서찰을 전해야 한다. 설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 속 서찰을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부모님의 원한과 가문의 운명, 그리고 이름 모를 백정사내의 목숨까지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실려 있었지요. 산속의 밤은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와 이름 모를 짐승의 기척에 설화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로 두렵게 만든 것은 산짐승이 아니라 자꾸만 귓가를 맴도는 만득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아씨,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십시오. 만득의 그 단호했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설화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는데 그는 지금쯤 차가운 칼날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하지만 설화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그녀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땀방울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등성이를 넘자 저 멀리 고갯마루 아래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버들 주막의 등불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설화의 가슴 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길도 없는 험한 벼랑을 타고 내려오며 설화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비단결 같던 손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하얗던 버선발은 붉은 피로 물들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설화의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드가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자네를 구하러 갈 것이네. 설화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등불이 보이는 곳을 향해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가시밭길을 걷는 교수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유약한 양반집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복수와 한 남자의 충심을 짊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밤이 가장 깊은 시간, 설화는 드디어 주막의 사리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서찰이 뜨겁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설화가 주막에 다다랐을 때 산등성이에 몰아치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만득의 거친 숨소리는 이미 짐승의 신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고 만득의 발치에는 쓰러진 관군들이 여럿 널브러져 있었지요.
하지만 만득의 몸 또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옆구리와 팔다리에는 셀 수도 없는 칼자국이나 피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만득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부러진 고기칼을 지팡이 삼아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놈,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느냐? 정말 백정놈의 명줄은 질기기도 하구나. 포교가 혀를 내두르며 다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남은 관군들도 만득의 그 귀신 같은 기세에 놀려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만득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설화가 떠나간 어두운 숲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제는 도착하셨겠지요. 부디 가문의 한을 푸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닿았는지 만득의 가슴 속에 마지막 남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꽂혀있던 화살을 손으로 꺾어 내던지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자후를 토해내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너라, 내 죽어서도 너희 놈들의 길을 막아서는 귀신이 될 것이니. 만득의 마지막 돌진에 당황한 관군들이 창을 내질렀습니다. 서너 개의 창날이 만득의 가슴과 배를 한꺼번에 꿰뚫었지만 만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을 파고든 창대를 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포교의 목을 향해 부러진 칼날을 휘둘렀지요. 포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만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발로 만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이, 만득아, 죽었냐? 이 미친놈 정말 끝까지 속을 썩이는구나. 칠성이는 침을 뱉으며 만득의 품을 뒤졌지만 그곳에는 돈 한 푼도, 서찰 한 장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죽어서도 설화가 간 길목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듯 바닥에 쓰러지지 않고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아주 살짝 걸려 있었지요. 백정으로 태어나 평생을 짐승처럼 살았으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고귀한 사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고갯마루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만득의 식어가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도 탐욕에 눈먼 칠성이도 죽어서도 길을 비키지 않는 이 사내의 위용 앞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만득의 영혼은 죽어서도 피 묻은 칼을 내려놓지 않고 바람이 되어 아씨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주막에 도착한 설화는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을 느끼며 만득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때 옆마을의 밤이 깊어 인정마저 끊긴 버들 주막의 사리문이 거칠게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것은 도저히 사람이라 믿기 힘든 처절한 몰골의 여인이었지요. 온몸은 산을 타느라 흙먼지로 뒤덮였고 남루한 무명옷은 갈기갈기 찢겨 백정의 누더기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특히 피로 물든 그녀의 버선발이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붉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으나 여인은 그 아픔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주막 구석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낡은 도포를 걸치고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 박문수는 그 광경을 보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보찜을 든 건장한 사내 하나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설화는 비틀거리며 박문수의 탁자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품속에서 꺼낸 종이 뭉치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어사나리, 소녀, 이판서 대감의 여식 설화입니다.
아버님께서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내신 이 나라의 진실입니다. 제발 이 억울한 사연을 읽어주십시오. 박문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설화의 손에서 피와 땀에 젖은 서찰을 건네받아 천천히 펼쳐들었습니다.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박문수의 시선이 글귀를 따라 바쁘게 움직였지요. 서찰 안에는 조정을 장악한 간신들의 탐욕스러운 비리와 충신이었던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몰아 멸문지화에 이르게 한 치밀한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맺힌 원통함이 박문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이럴 수가.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며 충신을 도륙하다니. 이놈들의 죄가 정령 하늘을 찌르는구나. 박문수는 서찰을 쥔 손에 힘을 주어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설화가 피맺힌 목소리로 다시금 박문수의 도포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가문의 원한을 푸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갯마루에서 피를 흘리는 이가 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이 서찰을 어사 나리께 전하기 위해 이름 없는 한 사내가 홀로 수십 명의 창칼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시신이 되었을 것이고 이 서찰 또한 제가 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천한 백정이나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입니다. 제발 그를 구해 주십시오. 설화의 처절한 간청에 박문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던 신복 길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주막 전체를 울릴 만큼 위엄이 가득했지요. 길람아, 들리느냐? 의로운 백성이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키고 있다. 너는 지금 당장 주막 뒤편에 메어둔 말들을 대령하고 인근 포청의 포교들을 소집하라. 전하의 어명이 담긴 이 마패를 보이고 가용한 군사를 모조리 이끌고 고갯마루로 집결하라 일러라. 예, 나으리. 즉시 거행하겠습니다. 길람은 지체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지어 마당에서 거친 말울음 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박문수는 피투성이가 된 설화의 어깨를 정중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시오. 하늘이 굽어 살피신다면 그 의로운 사내의 명주를 그리 쉽게 거두지 않으실 것이오. 내 직접 가서 그놈들의 목을 치고 아가씨의 은인을 구해내겠소. 박문수는 주막 한편에 놓아두었던 관복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그가 주막을 나설 때 이미 길람이 소집한 몇몇 역졸들이 말을 끌고 도착해 있었지요. 설화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말 위에 올랐습니다. 밤바람은 시렸으나 그녀의 심장은 만득이 있을 그 고갯마루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만드가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가 지금 가고 있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수십 자루의 횃불이 밤의 장막을 가르며 산등성이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적막한 산야를 뒤흔들었고 설화의 절박한 기도는 새벽 하늘 끝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설화의 눈앞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횃불을 든 채 고갯마루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한복판에는 누군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득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슴과 배에 서너 개의 창날이 박힌 채 그는 자신이 지켜낸 아씨가 달려간
그 오솔기를 등지고 무릎을 꿇고 버티고 서 있었지요. 피는 이미 바닥을 적셔 검게 굳어 있었고 그가 평생 짐승을 잡을 때 썼던 낡은 고기 칼은 부러진 채 그의 손에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탐욕의 눈이 먼 칠성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만득의 시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만득의 차가운 어깨를 발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미친 백정놈아, 보거라. 결국 내 놈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어이구, 이 질긴 놈. 죽어서도 칼을 안 놓네. 내 놈 팔자에 이게 무슨 오지랖이냐고. 응? 칠성이는 만득을 비웃었습니다. 관군들 또한 낄낄거리며 만득의 희생을 조롱하고 있었지요. 포교는 칼을 갈며 부하들에게 비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 시체는 대충 버려두고 어서 계집을 다시 뒤쫓아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웅장한 목소리가 고갯마루에 내리꽂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역졸이 횃불을 높이 쳐들며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군들과 칠성이는 혼비백산하여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난 것은 위엄 있는 관복으로 갈아입은 박문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빛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나라의 충신을 모함하고 의로운 백성을 도륙하려 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저들을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생포하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관군들의 무기를 빼앗고 칠성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칠성이는 사색이 되어 박문수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지요.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관군 나으리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닥쳐라, 이 탐욕스러운 인간아. 박문수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뒤따라온 설화가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 만득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만득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만득아, 내가 왔네. 내가 군사를 데리고 왔단 말이네. 눈을 떠보거라. 제발 눈을 떠보거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느니라. 만득아. 설화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무겁게 감긴 눈으로 자신이 평생 흠모하고 지켜냈던 아씨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는 듯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지요. 설화는 자신의 소매를 찢어 만득의 얼굴에 묻은 피와 흙먼지를 닦아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왜 이토록 모진 고통을 견뎠단 말이냐. 백정이라 천대받고 벌레처럼 취급받으면서도 어찌 너의 마음은 그 높은 대감들보다 더 고귀하고 깨끗하단 말이냐. 설화는 만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만득의 피 묻은 가슴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평생 비단옷만 입고 자란 양반집 교수의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고 불리던 백정의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문수 대감과 역졸들 또한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만득의 시신 앞에 다가가 정중하게 갓을 벗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신부는 천하였으나 그 충심과 의기는 나라의 장수보다 뛰어났도다. 내 비록 암행어사의 몸이나 이 의로운 사내의 넋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구나. 박문수는 결연한 목소리로 역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사내를 정중히 모셔라. 그는 짐승을 잡던 백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실을 지켜낸 영웅이니라. 그리고 저 비열한 밀고자와 부패한 관군들을 당장 압송하라.
칠성이와 관군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동안 고갯마루에는 오직 설화의 처절한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만득은 비록 목숨을 잃었으나 죽어서도 지키려 했던 아씨의 품 안에서 드디어 평온한 안식을 찾은 듯 했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새벽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밝혀지는 새날의 빛이었지요. 설화는 만득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채 다시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고 맹세했습니다. 백정의 누더기를 걸친 규수와 죽어서도 무릎 꿇고 길을 지킨 백정사내. 그들의 가슴 아픈 동행은 이제 아쉽게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문수 나리의 서슬퍼런 죽음 끝에 이 판서 가문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예 또한 다시금 높게 세워졌지요. 설화는 다시 예전처럼 고귀한 규수의 자리로 돌아왔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단 옷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된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의 피비린내가 나던 만득의 그 낡은 무명옷이었지요. 사계절이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찾아오자 설화는 정성껏 마련한 술과 음식을 챙겨 그 고갯마루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박문수 나리가 의로운 사내를 기리기 위해 직접 세워준 만득의 작은 돌무덤 하나가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설화는 무덤 앞에 가지런히 놓인 들꽃들을 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득아, 내 다시 왔네. 자네가 지켜준 이 몸은 다시 비단을 걸쳤으나 자네가 입었던 그 피 묻은 누더기보다 고귀해지지는 못한 것 같구려. 설화는 만득의 무덤 옆에 돋아난 잡풀들을 손수 뽑아내며 그 투박하고 따뜻했던 사내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신부는 천하였으나 자네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하고 깨끗했던 사람. 내 살아있는 한 자네의 그 숭고한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며 잊지 않겠네. 설화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그 눈물은 만득의 무덤가에 피어난 하얀 들꽃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갯마루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설화의 소매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마치 만득의 영혼이 바람이 되어 이제는 울지 말라고 아씨를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탐욕에 눈멀어 배신을 일삼던 칠성이와 부패한 관군들은 유배지에서 평생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만득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백정의 누더기를 걸쳤던 규수와 죽어서도 무릎 꿇고 길을 지킨 백정사내. 그들의 가슴 아픈 동행은 이제 전설이 되어 고갯마루의 바람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백정이라 불렀으나 설화의 가슴 속에서 그는 영원히 자신을 구해준 가장 고귀한 선비이자 장수였습니다. 무덤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온 산천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백정 만드기와 설아 아씨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고귀한이란 무엇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 가장 천대받던 백정이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키는 모습은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요. 요즘처럼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세상에서 만드기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본을 정리하는 내내 진심은 신분의 벽을 넘고 시간을 돌아 결국 우리에게 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계속 나아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마음까지 편안해지시도록 영상 설명란에 이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따뜻한 차를 추천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